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제9장에서는 공판 절차의 주요 관여자로서 법원부터 피해자와 배심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10장으로서 공판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은 크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두 번째가 공판 준비 절차, 세 번째가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및 법정 경찰권에 관한 얘기고요. 네 번째가 본격적인 공판 기일의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이 공판 절차 등 공판 절차의 특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피고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공판 절차라고 하지요.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는 공개주의 또는 공개재판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구두 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 심리주의 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반 국민에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공개주의 또는 공개재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헌법 27조 제3항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심리의 비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이유를 밝혀서 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5도 5854호 판결을 읽고 증인 신문 절차 공개 금지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말하는 원심은 항소심이죠.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공소 외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공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제정한 방청객의 퇴정을 명한 상태에서 공소 외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소 외인이 제1심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심 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공소 외인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 금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의 공개 금지 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 주로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이었죠. 그런 사정이 국가의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 금지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재판의 공개금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판례이지요. 그 다음 아래 2013년 7월 26일 선고 2013도 2511 판결을 읽고,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 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 능력 및 공개 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 금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개재판권 침해 관련 주장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인데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 피고인에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 금지 결정은 이유를 게시하여 선고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공소의 3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신문 절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의 3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는 피고인들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인 공소의 3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시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공개주의의 적용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방청인의 제한, 각주 2에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또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한 퇴정명령, 방청인을 제한할 수 있고 퇴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심리의 비공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녹화 등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허가 절차에 관해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4에서 역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공개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판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06년 12월 8일 선고 2005도 9730 판결을 읽고 공판 중심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조서의 증거 능력, 증거 가치, 증거 능력이 아니고 증명력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판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 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공판 중심주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 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는
유흥주점 업주들인 피고인들이 2002년 7월 하순 내지 8월 초순 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방문한 공공보도방 소속 접객원인 공소회 1 또는 공소회 2로 하여금 부근 숙박업소에서 각 윤락행위를 하도록 직접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평소 공공보도방 소속 접객원들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특히 공소사실 일시경 공소회 1, 공소회 2를 피고인들 운영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부른 사실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회 1, 공소회 2가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들 운영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불려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공소회 1, 공소회 2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위 각 진술은 공소회 1, 공소회 2가 공공보도방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에 의하여 느닷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약 보름 동안의 행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일부 유흥주점 방문 시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문업소의 위치나 구체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수사기관에서 공소회 1, 공소회 2가 지적한 유흥주점, 윤락행위 알선자 및 윤락행위가 이루어진 숙박업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회 1, 공소회 2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바는 없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회 1, 공소회 2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들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재판의 장기화에 따라 9회 또는 10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부득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본 법리의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공소회 1, 공소회 2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공소회 1, 공소회 2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그 증명력을 배척한 제1심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채정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에 의해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을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하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그에 대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그런 증거 동의한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중 구두변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두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구두변론에 의해서 판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 글을 읽고 구두변론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두변론주의가 갖는 의미, 그 한계, 또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재미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구두변론주의에 의해서 네 번째로 직접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주의 또는 다른 말로 직접심리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형식적 직접주의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미 위에서 실질적 직접주의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요.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래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도 7917 판결을 읽고 공판 중심주의의 한 요소인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제1심의 증인신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1도 5313 판결의 판결 요지를 읽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인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갑에게 교부 매매하거나 갑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제1심 증인 갑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원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갑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데도 제1심이 갑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정황과 공소사실의 핵심 사항에 관한 갑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 증인 갑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서 집중 심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판 기일의 심리를 집중해서 계속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집중 심리주의 또는 계속 심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집중 심리주의는 공판 기일의 심리를 집중할 것과 연일 계속해서 법정을 열 것, 연일 개정 및 즉일 선고, 변론을 한 그날 판결을 선고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요. 그래서 267조의 2 제1항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276조의 2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중 심리를 위해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가 있고요. 1회 공판기일은 언제, 2회 공판기일은 언제, 3회 공판기일은 언제 이런 식으로요. 또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2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에는 14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 심리주의를 위한 노력이죠. 그 밖에도 앞으로 배울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공판 준비 절차라든지 일정한 경우 증거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라든지 판결 선고기일에 관한 318조의 4의 규정 등도 형사성법상 집중 심리주의 원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은 각 주의 조문을 제가 적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